안녕하세요.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사는 동안 저는 남들이 봤을 때 기구하다고 할 수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돌아가며 맛보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종종 저의 인생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한참을 안쓰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삶을 살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바로 어떤 사연인지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 남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손재주는 있어서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그마저도 일당으로 돈을 받으면 바로 술을 먹거나 여자가 있는 술집으로 가 그날 번 돈을 다 써버리며 인생을 사는 정말 답도 안 나오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가 허드렛 일을 하며 우리 남매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남의 땅을 빌려 작은 밭에서 농사를 지어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철장사였어요. 가을까지는 어떻게 밭에서 채소들을 키울 수 있었지만 겨울에는 밭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옥수수빵을 만들어 파시곤 하셨었죠. 또 때로는 뒷산에서 도토리를 잔뜩 주워다가 도토리 묵을 쑤어 팔기도 하셨고요. 저와 남동생은 그때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엄마는 우리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밭이고 산이고 시장이고 모든 곳들을 다 따라다니며 엄마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물건들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지야, 은서가 배고프지? 가서 붕어빵 2개만 사와. 왜 2개만? 엄마 거는? 엄마는 됐어. 너희들 보고만 있어도 배불러. 그러니 내 이쁜이들 어서 가서 먹고 와. 엄마는 배가 고프실 텐데도 그 돈 몇 푼이라도 아껴보시려고 우리에게만 음식을 사서 먹이셨고 엄마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난했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에 엄마를 따라다니지 않고 남동생과 함께 같이 숙제도 하고 밥도 해먹으면서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아빠는 밤 늦게 들어오시거나 집에 와 계실 때도 저희를 돌보기보다는 늘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것 외에는 하시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아빠를 딱히 신경 쓰진 않았어요. 항상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삶이 힘든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익숙해졌을 때쯤 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8살이 되어 학교에 잘 입학까지 하고는 저와 등하교를 같이 하며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며 한참을 떼쓰던 동생이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생활이 재미있는지 학교 적응 후에는 아침부터 제 손을 꼭 붙잡고 학교에 빨리 가자고 말하는 동생이 정말 귀여웠어요. 그리고 학교 일과를 다 마치고 하교를 할 때는 둘 중에 먼저 끝나는 사람이 학교 운동장 안에 있는 그네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만나 집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날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교실 청소 심부름을 시키시는 바람에 하교가 늦어진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동생이 걱정되어 창문 밖을 계속해서 쳐다보며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동생에게 청소하고 나갈 테니 기다리라고 소리쳤고 동생도 알아듣고는 그네를 타며 저를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심하고 청소를 한참 하고는 곧장 달려나가 그네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네를 잘 타고 있던 동생이 사라져 있었고 아무리 학교 운동장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이름을 불러가며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지만 동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시장에 계시는 엄마에게로 달려가 동생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제가 말하자마자 시장에서 팔고 있던 모든 옥수수빵들을 다 내팽겨치고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엄마는 거의 울부짖으며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10살이었던 저는
그저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어요. 엄마는 학교와 학교 근처, 집 근처, 시장 근처까지 경찰들과 함께 하루 종일 돌아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는 동생의 흔적으로 인해 엄마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간 엄마는 울부짖으며 동생을 부르셨습니다. 은서가, 은서가 어디에 있니? 이 추운 날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저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린 것 같아 죄책감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어리광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내 동생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보다도 더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엄마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엄마는 시장 일도 다 내팽겨치고는 전단지를 만들어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밥도 먹지 않고 눈만 뜨면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조차도 안중에 없을 정도로 엄마는 동생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전단지를 뿌리고 동생과 비슷한 아이를 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을 때면 엄마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장소로 달려가셨고, 제 동생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하시며 동네가 떠나갈 듯 우셨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몇 번을 오열하다 실신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쓰러져 있는 엄마를 말없이 꼭 안아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은석이 곧 돌아올 거야. 그러니 우리 은석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더 힘내보자. 알았지? 이렇게 말씀해주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허락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다 죽어가는 엄마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재수없다며 쌍욕을 해댔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했어요. 야, 그만 쳐 울어. 자식 새끼가 걔 하나야? 저기 은지 있잖아. 은지나 잘 키우면 될 것이지. 재수없게 하루 종일 울고 지랄이야. 아빠는 어린 나이인 제가 들었을 때도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요. 아빠로서 무책임하고 부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만큼 심한 말들을 엄마에게 쏟아부으셨죠. 그럼 엄마는 늘 가만히 있지 않고 아빠한테 같이 소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라고 할 수 있냐고. 이 나쁜 새끼야. 네가 다 망친 거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네가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잘 살았어도 시장 갈 일 없잖아. 그럼 우리 아들 잃어버릴 일도 없잖아. 내 새끼 찾아내. 네가 찾아내라고. 엄마는 역시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고, 처음에는 같이 말싸움만 맞받아치던 아빠는 나중에는 엄마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을 때리고 나니 쉬워졌는지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울기만 하면 바로 가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10살의 나이에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맞으면 어떡하나 하고 무서운 마음에 아빠를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시절 그 모습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상처와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집에만 오면 지옥 같은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울증에 걸려 울기만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도 힘이 들었고, 그런 엄마를 때리는 아빠의 모습도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나 때문에 동생이 사라졌다는 죄책감이 저의 마음을 항상 짓누르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도 늘 어두운 저에게 친구들도 선생님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참 힘든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어린 저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려고 나름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저보다도 더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짊어져야 할 짐은 저보다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엄마는 깊은 슬픔에 잠식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쓰려고 하니 벌써 심장이 뛰기 시작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침 일찍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 오랜만에 저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새 옷을 입혀주시며 등교까지 시켜주셨죠. 엄마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등교를 하고 교문 앞에 다다랐을 때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TV 위에 용돈 올려놨어. 그거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조금씩 아꼈어.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은지 꼭 훌륭한 사람 되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뒤돌아서서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그게 좋은 현상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엄마가 활력이 넘치는 예전의 엄마로 돌아가려나 보다라고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교를 한 뒤에야 아침에 엄마가 제게 했던 말들이 어떤 뜻이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교 후에 집으로 가니 엄마의 말대로 TV 위에는 그 당시 거금이었던 5만 원이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고 엄마의 손편지가 함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지에게, 은지야, 엄마야. 우리 은지 엄마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은석이가 없어진 게 너 때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엄마는 은연중에 너를 탓하며 너를 외면하고 살았어. 우리 은지도 어리고 엄마가 필요한 나이일 텐데 은석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우리 딸을 잘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근데 은지야, 엄마가 조금 더 미안해해야 할 것 같아. 엄마 마음은 은지와 더 있으면서 우리 은지 훌륭하게 크는 모습 옆에서 보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은지가 클 때까지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많이 버거워. 매일 밤 엄마 귀에 맴도는 은석의 목소리도 엄마는 괴롭고 힘이 들어. 잡히지 않는 은석의 얼굴을 매번 공중에서 만져보는 짓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우리 은지 더 크는 거 못 보고 먼저 하늘나라에 좀 가야 할 것 같다. 엄마 노릇 못해줘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딸.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자. 하늘에서도 이 엄마가 우리 딸 지켜줄게. 그러니 씩씩하게 이 세상 살아가야 한다. 이 엄마는 우리 딸을 믿는다. 저는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그제야 엄마가 아침에 저에게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국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거였어요. 저는 제 작은 손으로 그 편지를 마치 엄마인 것처럼 꼭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나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엄마. 아빠가 계시긴 했지만 아빠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엄마까지 사라지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엄마는 마을 뒷산에서 주거민 채로 동네 주민에게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를 학교에 배웅해 주는 걸로 마지막으로 마을 뒷산으로 가 스스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날 생각을 하니 눈물이 마르지가 않네요. 이후 시신을 옮겨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아빠라는 인간은 엄마가 죽었는데도 어떠한 슬픔도 눈물도 없이 여전히 술만 마시며 자리만 지키더군요. 심지어는 조문객들과 같이 장례식장에서 화투까지 같이 치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가 아들 잃은 슬픔에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났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술만 퍼먹고 사람들이랑 화투나 치면서 하하호 웃으며 놀고 있는 걸 보며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린 제가 상주 노릇을 해야 했죠. 그때 당시 국민학생이던 내가 조문객들을 혼자 맞이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아빠는 정말 답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역시나 저를 책임지지 않는 아빠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굶었고 거의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힘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나마 아빠가 밖에서 돈을 벌어서 한두 번 먹을 것을 사다 주시면 그게 저에게는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배고플 때마다 시장에 가서 땅에 떨어진 야채들을 모아 씻어서 먹었고 그 거지 같은 모습을 엄마와 알고 지내던 시장 아줌마들이 안타깝게 보시며 밥을 주시면 먹을거리를 그대로 다 먹어치웠어요. 그러다 제가 13살이 되던 해 아빠가 새엄마라며 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통보였어요. 집에 가니 새엄마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 새엄마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내 엄마는 죽고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 그 아줌마 보고 새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니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재혼한 사람이라면 그와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며 처음에 몇 달은 피했습니다. 밥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거의 아는 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안아주시려 했고 저도 그런 진심을 알게 되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늘 아침에는 아침상을 차려 저의 등교를 도와주셨고 하교할 때는 학교 앞까지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며 간호를 해주실 만큼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새엄마는 아빠도 조련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도 새엄마 덕분에 정신을 차리셨는지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같이 살고 거의 6년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가 19살 때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두 분이 싸우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나가! 이 나가라고 이 나쁜 새끼야! 어떻게 바람을 펴! 나를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아, 그럼 네가 여자답게 굴던가. 다 늙어 빠진 거 데리고 와서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성질이야, 성질은. 아빠는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적반하장으로 엄마에게 화를 냈고 그때부터 또다시 아빠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나돌아다녔습니다. 역시나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듯 했어요. 새엄마는 매일 밤을 울었고 아빠는 집에 돌아오면 또 울고 있는 새엄마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엄마에게 했듯이 또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다시 반복되는 악몽 같은 시간들로 인해서 저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새엄마는 저희 엄마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새엄마는 저를 챙기셨습니다. 누가 봐도 집에 들어가면 울고 계셨던 게 보이는데 새엄마는 왜 저보고 늦게 들어왔냐며 그 시간에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새엄마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빠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렇게 저의 죄책감이 커져가는 것과 동시에 새엄마도 점점 아빠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신 듯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교를 했는데 저를 불러서는 진지하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 아빠랑 결혼하고 너도 잘 키워보고 아빠도 정신 차리게 해서 새 사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엄마가 많이 부족한가 봐. 더 힘들어서 못하겠어. 맞는 것도 무섭고 지긋지긋해. 그래서 말인데 아빠랑은 이혼하기로 했다. 부디 나를 용서하고 잘 살길 바랄게. 새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결국 아빠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게 제 19살 때였어요. 또다시 마음을 주셨던 새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슬퍼하고 있던 찰나에 저는 저의 슬픔을 이기기도 전에 이제는 저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아빠는 새엄마와 이혼 후에 만나던 여자와 같이 살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애 딸린 남자와는 절대로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와서 말을 하더군요. 야, 은지야, 너 19살이지? 이제는 네 인생 너 혼자 살아야겠다. 내가 만나는 여자가 애 딸린 남자는 싫다고 해서 말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잘 살게. 너도 알아서 살아봐.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잖아. 무슨 말인 줄 알았지? 뭐라고? 딸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 이거야? 아빠는 진짜 끝까지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 진짜 끔찍해. 아빠 같은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 저주스러워. 뭐야? 야, 이제까지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키워줬더니 말을 그따위로 해? 웃기지 마.
아빠가 아니라 엄마랑 새엄마가 키워줬겠지. 아빠는 술 처마시고 엄마랑 새엄마 때리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잖아. 아빠는 저의 말을 듣더니 흥분을 하면서 저를 때리려는 모션을 취했어요. 왜? 나도 때리게? 때려봐! 때려보라고!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싫어! 때려봐! 때려서 나 좀 죽이라고! 인연이? 아빠는 그대로 저의 뺨을 때리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가 되었다는 막연함이 컸어요. 막막함에 눈이 떠지면 살고 눈이 감기면 자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도 거의 정신이 나간 채로 다녔어요.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홀로 하교를 하고 있는 저를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야! 놀랍게도 저를 부른 건 얼마 전 아빠와 이혼한 새엄마였습니다. 새엄마! 은지야!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저는 저를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묻는 새엄마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났습니다. 뭔가 안도의 눈물이었죠. 한참을 새엄마와 껴안고 울던 저는 장소를 옮겨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국밥을 사주시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그게 아빠가 같이 사는 여자가 저는 싫다고 했나 봐요. 애 딸린 남자랑 같이 못 산다고. 그래서 아빠가 혼자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은지야,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가 이제부터 내가 널 평생 책임질게. 부족하겠지만 우리 딸 밥 굶게 안 할 자신은 있어. 그러니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알겠지? 저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 그랬겠지.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제 걱정하지 마. 이 새엄마가 다 해줄게. 새엄마는 그날로부터 식당 일을 하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새엄마 덕분에 저는 대학까지 나오고 한 식품회사에 취직까지 해 결혼도 좋은 사람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41세가 되었을 때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장에도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평생을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하지 못한 아빠의 장례식장을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죽음이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더는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빠를 잃은 슬픔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저에게 또 한 번에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새엄마는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를 하셨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폐암이었더라고요. 처음으로 새엄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결과를 봤더니 엄마는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암은 여기저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너무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미리 엄마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후회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시한부를 판정받으시고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못난 딸이야. 엄마는 나만 보고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난 결혼했다는 이유로 엄마를 챙기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요, 엄마. 아니다, 아니야. 내 몸 내가 못 챙긴 게 다 내 잘못이지. 그러니 자책하지 마. 네가 몇 번이라도 병원 가보라는 걸 내가 안 가서 결국 이렇게 됐잖니. 그리고 이 엄마 살 만큼 살았어. 네 결혼한 모습도 봤고 손주 나온 것도 봤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딸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구나. 고마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이 침대에 누워 부둥켜 안고 자기도 했고 옛 생각을 해가며 추억도 되새기기도 했죠. 하지만 하늘은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잘 버티고 있던 새엄마는 갑자기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눈꺼풀이 자꾸 감기려고 했어요. 안 돼, 안 돼.
엄마, 제발 죽지 마. 제발. 나 버리지 마요. 제발 나 버리지 마. 죽지 마. 가지 말란 말이야. 미안해, 딸. 저의 외침에도 엄마는 결국 그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도 들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저도 죽고만 싶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반 미친 사람처럼 혼이 빠져 있자 보다 못한 남편이 제게 뭐라고 했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당신 이런 모습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당신과 어머님 그래도 좋은 시간들 보냈잖아. 그러니 정신 차리자. 그걸 어머님도 원하실 거야. 빨리 장례식도 치러드리고 좋은 데에도 모셔드려야 할 것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엄마도 저의 이런 모습을 원치 않아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정신 차리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드리고 좋은 곳에도 모셔드렸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어머님 분명 우리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이면 돼. 좋은 곳으로 모셨으니까 우리 자주 찾아와서 인사드리자. 남편은 절 안아주며 지쳐있는 절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 가시는 길 챙겨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새엄마까지 보낸 슬픔을 겨우 추스리며 남편의 도움을 받아 엄마 집으로 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 방을 제일 먼저 정리를 했는데 서랍 한켠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고는 저는 한참을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려야 했어요.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어릴 적 저와 처음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13살의 저를 만나 저와 함께 밥을 먹었을 때, 저에게 새 옷을 사주셨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던 시절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또 대학교 졸업사진과 결혼사진까지 들어가 있었죠. 게다가 놀랍게도 그 안에는 엄마의 전 재산으로 보이는 3,680만 원이 있는 통장과 편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전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지야, 보고 있니? 은지야, 너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난다.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지만 너의 모습은 참으로 예뻤어. 나에게는 꼭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같았단다. 엄마는 은지를 13살에 처음 만났지만 마치 처음부터 내 자식을 보는 것 같았어. 정확하게는 나를 보는 듯 했지. 엄마도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아왔고 엄마의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많이 때리셨었어. 그래서 엄마와 함께 야반도주를 하며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나도 똑같은 사람을 만났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참 어리석지? 하지만 이 만남을 후회하지만은 않아. 너를 만났으니까. 엄마는 너를 처음 봤을 때 나처럼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 어두워진 너의 얼굴을 보면서 그때의 나를 위로하기 위해 너를 그렇게 감싸 안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네가 더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렇게 나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며 살게 되었네. 사랑하는 내 딸 은지야, 엄마가 조금만 더 너를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더 따뜻한 밥도 많이 해주고 더 부모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너무나 사랑한다. 행복해, 우리 딸. 저는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그 편지를 같이 읽더니 저를 껴안고 같이 울어주었어요. 불행했던 제 인생을 가슴으로 보듬어주는 사람, 그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를 챙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 덕분에 지금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어요. 아마 새엄마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것만 같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외로워도 정신만 차리면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매번 저를 보며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항상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고 가슴으로 품어주신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12월 26일이 저의 엄마의 기일입니다. 저에게는 늘 크리스마스보다도 엄마의 기일이 더 먼저 기다려지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엄마의 기일을 기다리며 또 오랜만에 사무치듯 엄마가 그리워져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는 매년 그래왔듯 남편과 아이들 데리고 납골당에 갈 계획이에요. 애들도 의례적인 가족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에게는 중요한 날이죠. 다행인 건 우리 엄마가 손자들까지도 다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옆에 있는 가족에게 충실하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현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지? 그곳에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엄마가 실망하지 않게 잘 살게요. 저를 키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엄마. 감사합니다.